라오스를 대표하는 두 곳의 도시는 수도 비엔티엔과 옛 수도 루앙프라방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위엥짱과 루앙파방입니다. 발음이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다른 이유는요, 프랑스 식민 지배 시기의 흔적입니다. 도시의 이름에는 국가의 흥망과 지배 권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교의 전례와 확산 그 자취도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라오스의 불교 전례 역사, 그리고 이 불교가 어떻게 루앙프라방이라는 왕국의 수도를 만들고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전하고 있는지, 라오스 불교사와 성지순례에 대한 남기자의 순례보고서 지금 시작합니다. 이 헌법이 밝히고 있듯 라오스 역사는요, 14세기 파응움 왕이 건립한 란산 왕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란쌍은 라오족이 건국한 최초의 통일국가였습니다. 란산 건국 전 라오스 지역에는요, 무엉이라고 불리는 마을 단위의 지배권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 대부분 산악지대였던 라오스에서요, 무엉은 도시국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중앙 집권 국가인 란쌍이 건국된 이후에도 무엉은 한동안 지방 호족과 같은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메콩강에 인접해 있는 지금의 비엔티엔과 루앙프라방 지역에서는요, 비교적 세력이 큰 무엉이 형성됐습니다. 이웃 국가인 베트남 역사에는요, 반뜨엉이라는 무엉이 11세기 중반 베트남의 리 왕조와 교류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또 1404년에는요, 남쯔엉이라는 무엉에서 중국에 사절을 보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반뜨엉은 지금의 비엔티엔, 그리고 남쯔엉은 루앙프라방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이들 무엉을 중심으로 14세기에 통일국가가 등장합니다. 라오스 최초의 통일국가 란쌍은 당시 시행동 시행통이라고 불린 지금의 루앙프라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무엉 수아의 왕자 파응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라오스는 인접한 수코타이 왕국, 태국 지역이고요. 또 앙코르 왕국, 캄보디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한 태국 지역의 아유타야 왕국의 대립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파응움은 여기에 겹친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을 피해서요, 남쪽에 위치해 있던 앙코르 왕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곳에서 앙코르 공주와 결혼한 파응움은요, 앙코르의 장군으로 성장하면서 북쪽에 있던 아유타야와 대적하면서 메콩강 중부로까지 이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북진을 거듭하면서 세력을 넓힌 파응움은 마침내 자신의 고향인 무엉수아에 귀환해서요, 1353년 란산 왕국을 건립합니다. 란쌍이라는 이름은 100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인데요. 코끼리가 수없이 많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아마도 그 인접해 있던 태국 북부의 란나 왕국이 쌀이 수없이 많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그 이름과 비교해서 우리는 코끼리가 많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파응움은요, 라오족을 규합해서 란산 왕국을 세웠지만 여전히 앙코르 왕의 사위로서 이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앙코르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란산 왕국에도 작용을 합니다. 특히 앙코르의 공주였던 파응움 왕의 부인, 왕비였던 케오캥야는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파응움은요, 왕비의 요청에 따라서 앙코르 왕국으로부터 불교를 도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라오스 최초의 불교 전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이 기원전 3세기,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도 아쇼카 왕의 전법에 의해서인데요. 아쇼카 왕의 전법사인 소나 스님, 그리고 우따라 스님에 의해서 불교가 전해진 지역이 수안나 부미, 즉 황금의 나라라고 불리는 바로 지금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완나 부미가 구체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미얀마, 타이, 말레이 반도, 수마트라 혹은 라오스를 지칭한다는 그야말로 각국의 주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황금의 나라라는 수완나 부미의 뜻이 황금색을 띠는 벼라는 설도 있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요. 각국의 주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인도차이나 반도에 전래된 불교가 당연히 라오스 지역에도 알려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물론 뚜렷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인접 국가에 모두 불교가 전해졌으니 라오스 지역에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죠.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라오스 지역에는요, 일찍부터 피신앙이라고 하는 토착신앙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중앙 집권 세력의 등장도 비교적 늦은 이 14세기의 란산 왕국이 처음이다 보니까요. 불교의 확산과 정착도 이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능해지게 됩니다. 독실한 불자였던 케오케냐 왕비는요. 피신앙에 따른 희생제를 금지하고 불교를 받아들이라는 자신의 요청을 만약에 남편인 파응음 국왕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친정인 앙코르로 돌아가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이 든든한 친정을 둔 왕비의 영향력이 꽤나 컸나 봅니다. 파응음은요, 왕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국내로는 피신앙의 희생제를 금지시키고요. 처가인 앙코르 왕국에는 스님들을 보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앙코르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20여 명의 스님과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을 함께 란산 왕국으로 파견합니다. 이때 파견단을 이끈 주인공이 스리랑카 출신의 마하탭 랑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스리랑카의 전통을 둔 상자부 불교가 라오스에 뿌리 내린 시작점입니다. 불교는 국민들을 사상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인 동시에 당시에는 왕실의 정통성을 높이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상은요, 왕실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었죠. 앙코르에서는 스님들과 기술자를 파견하면서 상자부 불교의 3장, 즉 계율론서와 함께 불상을 전해줬습니다. 이 불상은 스리랑카로부터 전해져서 당시 앙코르 왕국에서도 국가의 보물로 여겨지는 불상이었는데요. 이 불상의 이름이 프라방입니다. 이 란산 왕국에 도착한 불상을 국왕은 국민통합의 구심점, 불교의 권위와 통치권의 상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대대적인 이윤식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불상이 지금의 비엔티엔을 지날 무렵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수도 시행동 시행통으로 이동해야 할 프라방 불상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하지 않았죠. 이를 본 국왕은요, 부처님께서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라며 비엔티엔의 사원을 짓고 불상을 봉안했습니다. 물론 전설에 따르면 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티베트의 불교를 전한 당나라 문성공주가 장안에서부터 모시고 왔던 불상이 토번왕국 입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라는 전설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티베트 불교 전래에 얽힌 이 전설의 이면에는 토착신앙, 즉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새로운 세력인 불교, 외부의 세력이 유입되는 것에 저항했다, 이러한 상징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불교를 통해서 새로운 사상과 권위의 구심점을 삼고 싶었던 파응음 왕의 바람이 마치 토번왕국과 같이 란산 왕국에서도 그리 쉽게 성사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파응음에 대한 이후의 기록도요, 이 같은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파응음은 란상이라는 통일 왕국을 세운 왕이었지만은요, 계속되는 정복전쟁에 국민들을 동원했고요. 무엇보다 지나치게 여색을 탐해 신하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왕자에서 쫓겨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다른 시선에서 이 역사의 기록들을 해석해 보자면요. 국왕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꾸준히 영토를 확장했고 혼인 정책을 펼쳐서 지방 세력과의 통합을 추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펴든 이 파응음 왕이 중앙의 지배 세력, 그리고 지방의 호족, 무엇보다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그는 이 중앙 집권 체제를 완비하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을 합니다. 그가 왕좌에서 물러난 이후에 왕위는 그의 아들 쌈센타이에게 돌아갑니다. 이 쌈센타이는요, 아버지에 비해서 보다 유화적이고 무엇보다 지능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보입니다. 쌈센타이라는 그의 이름에는요, 30만 명의 타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쌈센타이는 즉위 후에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등록된 타이, 즉 지배 세력인 라오족이 30만이었다라는 뜻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 라오족은요, 중국 윈난 지역에서 이주해온 타이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타이족은 지금의 태국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갔고요. 이 가운데 라오스 지역에 정착한 일부 세력이 11세기 무렵에는 이미 라오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즉 선주민들을 산악지역으로 몰아내고 정착한 타이족은요, 소수의 정복자였던 겁니다. 파응음 왕이 다른 지방무엉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또한 이런 민족적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학계의 관측입니다. 이런 선대왕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쌈센타이의 인구조사는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조치였습니다. 인구조사 결과 지배종족인 타오계, 즉 라오족은 30만 명, 비타이계는 약 40만 명이었는데요. 당시의 인구조사가 성인 남자에 한정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요,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한 란산 왕국의 당시 인구는 최대 200만여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들 모두를 란쌍이라는 단일한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국가의 틀을 견고히 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을 겁니다. 군대의 편성과 무엇보다 조세의 기반이 마련됐고 또 행정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했을 겁니다. 동시에 이 쌈센타이는요, 강무엉과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아유타야, 그리고 전통적 우방이었던 앙코르와 혼인 정책을 통해서 우호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무엇보다 왕실과 인연을 맺은 귀족이나 국가에 공헌한 인물들을 부왕으로 추대하면서 대접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쌈센타이 치세 40여 년간 란산 왕국은 비교적 안정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 또한 국왕의 지지 아래 자리매김해 나갑니다. 수많은 사원이 세워졌고요. 특히 승단은 이 시기에 이르러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계층이 되었습니다. 사원은 단순한 종교적 장소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지역 사회의 교육 그리고 집회의 중추로도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쌈센타이의 사후에 왕권을 둘러싸고 다시 시작된 암투, 그리고 란산 왕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시작한 이웃 나라들의 압력으로 란쌍은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과 25년간 무려 7명의 왕들이 등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 중에는 재위 기간이 1개월에 불과했던 왕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암살당하거나 쫓겨나야 했던 거죠. 이웃 국가인 베트남의 침략을 받아 이 시기 수도를 빼앗기는 일도 벌어집니다. 란산 왕국이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은 1500년 즉위한 위순나라 왕에 이르러섭니다. 위순나라 왕은 비엔티엔에 머물러 있던 이 프라방 불상을 수도로 이윤합니다. 불교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프라방 불상이
마침내 수도인 시행동 시행통에 입성함으로써 이 불교는 란산 왕국에서 불가침의 권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라오룸으로 불리는 지배족, 그리고 라오퉁으로 불리는 피지배족을 모두 아우르는 기반 위에서 마침내 란산 왕국은 이 위순나라 왕의 손자인 세타티랏의 등극과 함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후 세타티랏 왕은요, 수도를 비엔티엔으로 이전하는데요. 이때 프라방 불상만은 시행동 시행통에 남겨둡니다. 이는 이 옛 수도의 기반을 두고 있던 기득권층, 그리고 그곳 주민들의 소외감을 다독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자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불교의 최고 상징물을 남겨둠으로써 이 도시에 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불교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불교와 왕권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도 보여줍니다. 프라방 불상이 있음을 강조한 이름, 즉 성스러운 프라방의 도시라는 뜻으로 시행동 시행통은 그 이후부터 루앙 프라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까지 라오스 제2의 도시, 그리고 여행객들에게는 또 순례객들에게는 최고의 성지로 손꼽히는 루앙 프라방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이렇게 프라방이라는 불상과 함께 불교의 품 안에서 그 이름을 얻고 오늘날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